주간 꿀에! 지난 라리가 11라운드에서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엘 클라시코가 펼쳐진 거죠. 이 경기에서 바르셀로나는 긴도안의 선제골을 바탕으로 해서 기선제압에 성공을 하면서 경기를 주도해 나갔지만은 전반전을 1대0으로 마치게 되고요. 후반전 들어서 레알 마드리드는 주드 벨링엄이 동점골, 추가 시간에 역전골을 넣으면서 결국 2대1 짜릿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주드 벨링엄 물건이야 물건. 잘하긴 정말 잘하더라. 여러분 느껴지시죠? 이 방송은 주간 꾸레로 시작해서 주간 벨링엄으로 끝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팬들은 바르셀로나의 가비 얘기했을 때 이 방송을 끊으셔도 좋고,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가비 이야기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전술 얘기할 때부터 이 방송을 보셔도 좋습니다. 바르셀로나 팬들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승리가 아닐까. 경기 괜찮았거든요.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정말로 짜릿한 승리, 그리고 주드 벨링엄이 큰 경기에 강하다는 사실 또 한 번, 아니야. 큰 경기 작은 경기 가리지 않고 매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식 경기에서 13경기 13골, 라리가에서도 10골을 넣고 있으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자, 거두절미하고 엘 클라시코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가봅시다! 라리가 11라운드 최고의 빅매치는 역시 엘 클라시코죠.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바르셀로나는 전반 6분 만에 긴도안의 선제골로 기선제압에 성공을 합니다. 긴도안 선수가 원투 패스를 받고 들어가려는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초아메니가 끊어낸 그 볼이 뒷공간 쪽으로 흐르면서 긴도안이 치고 들어가서 결국은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죠. 긴도안의 적극성과 집중력, 마무리 능력을 칭찬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전은 바르셀로나가 주도하죠.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장면이 좀 아쉽긴 했지만은 바르셀로나는 전반전 플랜 A를 잘 짜갖고 나와가지고 수비의 안정감, 미드필더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빠른 공격 전개를 보여주면서 레알 마드리드를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이 있었죠. 하지만 후반전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정신무장을 다시 하고 나왔고 카마빈가가 교체 출전하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경기력에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거든요. 레알 마드리드 특유의 압박, 역동성, 템포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가운데 68분 주드 벨링엄이 환상적인 중거 슈팅으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정말 강력하면서도 번쩍이는 중거 슈팅이었어요.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진 이태를 반복하던 양팀은 마지막 순간에 카르바알의 크로스를 모드리치가 건드렸는데 이것이 이니고 마르티네스 머리를 넘으면서 넘겨져 왔고, 그 가운데 주드 벨링엄이 문전으로 세도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2대1로 승리를 거둔 거죠. 그런데 한번 기록을 보시면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못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XG값에서 1.5, 1.07이었고요. 점유율은 거의 5대5였습니다. 슈팅 숫자 보세요. 15대13, 3대4.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경기는 사실 무승부가 합당한 결과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축구란 참 냉정한 스포츠고 예측 불허의 스포츠죠. 이렇게 골이 전부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주드 벨링엄이 2골 넘으로 인해서 엘 클라시코의 모든 기쁨은 레알 마드리드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바르셀로나는 이 패배로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는 첫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14경기 만에 첫 패배인데 지난 13경기에서 10승 3무를 기록하고 있었죠.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패배가 아닐 수가 없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마드리드 더비에서 패배 이후에 계속해서 무패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현재 지로나와 함께 승점 28점, 그러면서 리그 1, 2위를 다투고 있는 가운데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승점 24점으로 리그 3위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들보다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1위 경쟁은 계속해서 뜨겁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바르셀로나가 플랜 A를 잘 갖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플랜 A를 보면은 차비 감독이 얼마나 고심 끝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4-3-3 포메이션으로 나오긴 했는데요. 경기 중에는 3-4-1-2 포메이션으로 변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수비 시에는 1차적으로 페르민과 페란 토레스가 투톱처럼 올라가고 펠릭스하고 칸셀로가 내려와서 4-4-2 형태로 전진 압박을 하는 모습이 있고요. 박스 근처에서 한 10m에서 15m 지점까지 레알 선수들이 접근을 하면은 그때는 칸셀로가 밑으로 적극적으로 내려와서 백5가 되면서 5-4-1 형태로 수비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공격을 전개할 때 모습을 보면은 3-4-1-2 형태였거든요. 발데가 적극적으로 왼쪽 측면을 올라가면서 3백 형태가 되고 페르민도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조앙 펠릭스하고 페란 토레스를 뒤에서 보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오른쪽 라인에 비니시우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칸셀로와 아라우오를 동시에 배치한 거예요. 그리고 가비를 공격적으로 쓴 게 아니라 수비적으로 쓴 이유는 중앙 쪽에서 주드 벨링엄을 막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가비가 중원에 에너지를 부여하면서 정말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역습이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페르민이 폭넓게 움직이면서 공간 침투라든가 연계도 상당히 잘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원에서 페르민 가비가 에너지라든가 속도를 부여했다고 보면 되겠죠. 이 플랜 A는 상당히 효과적이었어요. 물론 페란 토레스가 공격에서 영향력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전방부터 정말 많이 띄워줬고요. 그리고 주앙 펠리스가 또다시 결정력 부족을 노출하긴 했지만 역습을 전개할 때 날카로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는 플랜 A 상황에서는 공수에서 힘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전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비니시우스하고 주드 벨링엄을 봉쇄하면서 주도권을 갖고 경기에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후반전 레알 마드리드가 주도권을 잡았을 때 바르셀로나가 분위기를 바꾸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라민 야말, 오리올 로메오 등을 투입하면서 전체적인 변화를 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일단 레반도프스키라든가 하피냐는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컨디션에 약간의 문제는 있어 보였습니다.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첫 터치가 전체적으로 길었고요. 하피냐 같은 경우에는 패스 미스가 좀 있었고 적극적인 1대1 돌파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라민 야말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배치되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로메오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사실 페르민이 나가고 로메오가 들어갔을 때 로메오가 긴도안과 함께 가비 위치에서 뛰고 가비가 페르민 위치로 올라가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주드 벨링엄에게 동점골 내준 다음에는 원래 4-3-3 형태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나갈 때 로메오가 1차 빌드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실수를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점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이프인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칸셀로가 오른쪽 측면에서 되게 잘해줬거든요. 그러면 칸셀로를 오른쪽 측면에 그냥 두고 하피냐를 메잘라 자리에 드는 건 어땠을까? 그 얘기는 뭐냐면 페르민을 빼고 하피냐를 투입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비하고 긴도안의 위치는 변화가 없이요. 그랬다면은 주드 벨링엄을 봉쇄하는데 조금 더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칸셀로를 뺀 점이 좀 아쉬웠거든요. 칸셀로가 후반전에는 공격 가담을 많이 하면서 날카로운 돌파라든가 슈팅을 보여줬었는데 칸셀로가 빠지면서 그 위치에 하피냐가 들어온 다음에 오히려 오른쪽 측면 공격이 조금 더 아쉬움이 남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바르셀로나는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플랜 A는 상당히 잘 준비를 했는데 부상에 의한 전력 누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플랜 B 선수 교체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바르셀로나는 이 경기 너무 아쉬워요. 무엇보다도 골대를 2번이나 맞췄어. 16분에 가비가 압박을 통해서 볼을 끊어낸 다음에 페르민에게 연결이 되면서 페르민의 슈팅이 골포스트 맞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51분에 이니고 마르티네스의 헤더가 또다시 골포스트 맞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추가 시간에 코너킥 상황에서 추아메니하고 아라오가 같이 공중볼 다툼하려고 떴었는데 그때 추아메니가 뒤쪽에서 완전히 팔로 누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은 PK를 선언했어야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스페인 언론도 그런 시각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만선우 주심이라든가 VAR 심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피드 리뷰까지는 갔어야 되는 장면인데 그대로 전개가 됐죠. PK가 선언되지 않았던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뭐 만산호 주심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만산호 주심이 이 경기에서 몸싸움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평가했기 때문에
서로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야 이게 카드가 안 나와? 이런 장면이 많았고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야 이게 반칙이 아니라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제가 이 장면을 얘기하는 건 요거는 확연하게 오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바르셀로나가 이 경기 패배한 게 상당히 아쉬웠다는 거죠. 물론 성과는 있었습니다. 바로 가비의 재발견이죠. 가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무게중심이 낮고 속도가 뛰어나고 드리블도 뛰어나고 여기에 패스 능력을 갖고 있고 침투 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은 연계 능력도 갖고 있고 중거리 슈팅 능력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비가 공격적으로 활용되는 장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비 같은 경우에는 가짜 윙어로 기용되는 장면이라든가 메짤라로 기용돼서 공격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장면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런데 이 경기에서는 페르민이 나가고 로메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가비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어요. 그러면서 수비 쪽에서의 영향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박스 안쪽에서의 태클 집중도는 와 씨, 이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하고 전반전에 중원 전쟁에서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거는 일단 선제골이 먼저 터졌고 그리고 가비가 중원의 에너지와 기동력과 역동성을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비의 활약은 눈에 띄었습니다. 볼 때마다 놀라웠어요. 특히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주드 벨링엄을 향한 태클은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저는 가비에게 수비형 미드필더 롤을 조금 더 많이 줘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페드리까지 부상해서 들어온다면 이제 미드필더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 가비만큼 저 위치에서 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느냐?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도환? 로메오? 가비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가비가 저 위치에서 조금 더 많이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를 좀 살펴볼까요? 레알 마드리드는 역시 4-3-1-2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선발 라인업 보면서 왼쪽 풀백에 왜 카마빈가가 아니라 맨디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카마빈가가 나왔어야 되는 경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일단 안첼로티 감독은 맨디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투톱의 그 밑에 벨링엄, 그리고 나서 크로스, 추아멘이 발베르데로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바르셀로나의 공격이 발데의 측면 공격에 의해서 빠르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쪽 측면에 대해서 발베르데에게 수비적인 롤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발데가 올라올 때 발베르데가 따라 내려오면서 수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의 발데의 활약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발베르데가 카르바할 쪽으로 들어오면서 협력 수비를 가져가면서 수비 쪽에서의 역할을 매우 크게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비할 때 벨링엄이 상대 메짤라 한 명, 특히 가비를 붙잡는 장면이 있었고요. 추아메니 같은 경우에는 페르민을 붙잡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더들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기 위해서 미드필더 앞쪽에서 막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긴도안이라든가 가비를 거쳐서 공격을 전개할 때는 비니시우스하고 호드리고가 전방부터 압박하면서 전진 압박을 통해서 바르셀로나 공격을 괴롭히고자 노력을 했죠. 전체적으로 공격을 전개할 때 모습 보면은 비니시우스의 드리블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전반전에는 효과를 보지 못했죠. 사실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은 비니시우스가 터져줘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나요? 보통 이제 비니시우스가 터져줘야지만 그쪽부터 상대 라인을 흔들고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넘겼을 때 오른쪽에 카르바알 또는 발베르데가 돌아 들어가면서 그 다음 장면을 만들면 골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비니시우스가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갈 때 여기서 막히는 것을 극복하고자 호드리고도 같이 왼쪽에서 플레이를 가져가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비니시우스를 어떻게 해서든 막기 위해서 아라우오와 칸셀로를 배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니시우스가 공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좀 겪는 거죠. 물론 저는 비니시우스의 존재감만으로 상대 수비를 자신에게 끌어들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비니시우스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비니시우스의 활약상이 그렇게 좋은 경기는 아니었죠. 오히려 기대만큼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이건 비니시우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호드리그가 왼쪽으로 와서 같이 했는데 호드리그도 부진했거든요. 맨디가 지원해줘야 되는데 맨디도 부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반전 카마빈가가 들어오면서 카마빈가가 왼쪽 라인과 중앙 쪽에서 에너지를 높여주니까 그때부터 레알 마드리드는 중원에서의 경쟁력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측면 쪽에서의 날카로움이 생기죠. 측면에서 날카로움이 생긴다는 건 결국 미드필더도 딸려가고 수비수도 딸려간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중앙 쪽에 누가 있느냐? 주드 벨링엄이 있죠. 그럼 주드 벨링엄에게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주드 벨링엄의 중거리 슈팅 장면 보면은 왼쪽 라인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 가비가 딸려갔기 때문에 결국 주드 벨링엄 앞쪽에 공간이 생기면서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 추가 시간에 주드 벨링엄이 오프더볼 상황에서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모두가 놓치고 있었잖아요.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후반전에 카마빈가가 들어오는 시점부터 요동치기 시작했고 모드리치가 들어오면서 미드필더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주드 벨링엄이 골을 넣으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승점 3점을 손에 쥔 경기입니다. 즉 레알 마드리드가 전반전 경기력이 안 좋았음에도 플랜 A가 안 좋았음에도 선수 교체를 통해서 플랜 B를 통해서 결국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안첼로티 감독도 전반전 보면서 경기가 안 풀린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 벤치가 굉장히 분주해 보였거든요. 근데 후반전에 공간 패스를 통해서 템포를 계속해서 높이는 모습이 있었고요. 여기다가 미드필더에서의 압박 기동력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카마빈과 모드리치를 투입하면서 볼을 더욱더 간소화할 수 있게 되고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즉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전에 선수 교체를 통해서 전체적인 기동력, 압박, 속도, 템포를 높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를 괴롭히고 결국은 2골을 만들어내면서 이 경기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해요. 전반전 끝나고 나서 안첼로티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에게 뭐라고 했을지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선수들이 이렇게 확 달라졌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안첼로티 감독 대단합니다. 네. 사실 엘클라시코에서 전반전 그것도 원정 경기에서 이 정도로 부진하면 후반전 이거 극복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것을 극복해냅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합니다. 인정합니다. 역시 이 경기의 주인공은 주드 벨링엄입니다. 주드 벨링엄 미쳤죠. 미쳤습니다. 공식 13경기에서 13골, 네, 라리가에서 10골, 현재 라리가에서 득점 1위. 사실 엘클라시코에서 데뷔하는 선수들은 심리적으로 쫓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근데 주드 벨링엄은 이놈은 뭐야? 이놈은 진짜 강심장이야 뭐야? 그리고 골 장면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다양한 패턴으로 골을 넣을 수 있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벼락 같은 중거리 슈팅으로 동점골을 넣더니만 오프더볼 상황에서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집중력을 갖고 마무리 짓는 모습까지. 이 선수가 어리잖아요. 앞으로 바르셀로나는 주드 벨링엄 봉쇄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전반전처럼 가비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면서 주드 벨링엄을 묶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든 다른 방법을 선택하든 앞으로 주드 벨링엄 봉쇄법 이것이 가장 큰 숙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주드 벨링엄은 정말 대단했고요. 엘 클라시코 데뷔전에서 2골이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레알 마드리드 선수 활약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놀란 적이 있나?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호날두요? 메시가 있었는데? 그리고 호날두는 이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너무 잘했기 때문에 레알에서 호날두의 활약이 놀랍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벤제마는 약간 놀란 적이 있죠. 왜냐면은 호날두 떠난 다음에 벤제마의 득점력이 터지는 거 보면서 야 이게 이렇다고? 하면서 놀란 적은 있어요. 왜냐면 벤제마가 호날두랑 같이 뛸 때에는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느라고 득점 부분에서는 욕심을 내지 않았었는데 이게 욕심을 내지 않았던 거구나. 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였구나. 이게 느껴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임팩트 강한 저는 갈락티코 1기 선수들도 다 봤잖아요. 근데 갈락티코 1기 선수들도 이 정도로 강한 임팩트를
주드 벨링엄 진짜 대단합니다. 네. 주드 벨링엄 그 중거 슈팅은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주드 벨링엄 인정하죠. 인정해야 됩니다. 양팀 감독 인터뷰를 보시죠. 차비 에르난데스 감독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60분에서 65분 동안 경기를 지배했고 이길 자격이 있었지만은 추가 득점에 실패했다. 레알은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는 팀이다. 역전골은 우리 나빴다. 가비는 팀의 영혼이고 매우 뛰어났다. 다 정확하게 짚으면서 이야기한 부분이죠. 네, 저도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차비 감독 인터뷰 보면은 차비 감독이 얘기할 수 있는 모든 부분 같아요. 경기를 지배했음에도 추가골을 넣지 못했고 결국 동점골 역전골 내주면서 그것도 역전골은 운이 나쁜 골이었고 그러면서 패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에서 가장 잘한 선수 가비다. 가비 너무 잘해줬다. 이 이야기.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의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 인터뷰를 보면은 전반전 우리는 평상시답지 않았다. 후반전에 임하는 태도를 바꿨다. 바르셀로나를 압박해서 물러나게 했고 모드리치가 공을 잘 컨트롤했다. 벨링엄은 20골에서 25골도 쉽게 넣을 수 있다. 네. 다 인정합니다. 네. 후반전에 모드리치를 투입했는데 모드리치가 네, 볼을 소유하면서 중원에서 컨트롤을 해줬고 거기다 주드 벨링엄이 이 경기에서 2골 넣었잖아요. 내가 보기엔 주드 벨링엄 25골 넣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팀의 11월 경기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레알 마드리드는 라이오 바이에카노하고 홈경기, 그리고 브라가하고 홈경기, 발렌시아하고 홈경기, 앞으로 홈 3연전이 이루어지는데 이거 다 잡을 가능성 크죠. 그리고 나서 카디스 원정 경기니까 11월 4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쉽게 수월하게 네, 이겨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바르셀로나는 소시에다드 원정 경기, 샤흐타르 원정 경기, 알라베스하고 홈 경기, 라이오하고 원정 경기인데 곳곳에 지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시에다드하고의 원정 경기가 매우 중요할 듯 보입니다. 엘 클라시코 패배 이후에 후유증이 드러나면서 소시에다드전에서 무너지면 초반에 우승 경쟁에서 좀 밀려날 수도 있으니까 이 경기 반드시 잡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엘 클라시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중계를 하지 않고 네이버 카페 바르셀로니스타가 주관하는 단간에 가서 이 꿀애들과 함께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너무나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많은 꿀애들이 저를 반겨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실 이겼어야 되는데 네, 정말 그 기운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막 후끈후끈했습니다. 이겼어야 됐거든요. 근데 주드 벨링엄이 잔치상을 엎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주드 벨링엄이 이 잔치상 안 돼! 레알 마드리드 잔치상 차려야 돼!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기 결과에 정말 아쉬워했습니다. 뭐 다음엔 이기겠죠. 저는 이렇게 단간 가서 본 게 예전에 팟캐스트 오프사이드 때 프리미어리그 경기, 아스날 경기 본 거 외에는 처음이거든요. 정말로 좀 재밌게 잘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영주 TV도 나중에 좀 커지면 엘 클라시코 같은 경우에는 같이 보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은 재미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즌 엘 클라시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엘 클라시코가 이번 시즌 첫 엘 클라시코였죠. 만약의 경우 코파델리에서 만나면 코파델리에서 또 엘 클라시코가 이어질 수 있고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나면 이건 욕심이겠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나면 또 엘 클라시코가 펼쳐질 수 있으니까 스페르코파에서도 펼쳐질 수 있으니까 엘 클라시코 계속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첫 번째 웃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웃을까요? 끝까지 여러분 또영주TV와 함께 해주세요.